네, 어제부터 한미 간 연례 군사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서 핵 선제 타격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균열 가능성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위기의 남북 관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그리고 박창희 국방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미 군사훈련 을지 훈련이 지금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을지 훈련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 정확한 명칭은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을지 포커스 렌즈라는 그 훈련 명칭이었었고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을지 포커스 렌즈가 이제 그 전신인데 을지 포커스 렌즈의 그 시작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을지 훈련은 정부에서 북한의 전면전 발생 시에 대비해서 하던 연습 명칭이고요. 예. 그리고 포커스 렌즈는 유엔사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 1954년부터 실시해오던 훈련입니다. 전쟁 대비 연습이죠. 그렇군요. 근데 요 그 김신조 일당의 그 1.21 사태, 그 청와대 그 침투가 있은 이후로 요 두 개 훈련을 합했습니다. 네. 을지 포커스 렌즈라는 훈련을 실시해왔고, 예. 그게 이제 2008년부터는 전작권 전환이 저희 한국군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걸로 그때 예상이 되면서 우리 한국군 주도의 그 작전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놓고 보면은 결국 1968년부터 지금 49년째 이 훈련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뭐 해마다 연례적으로요. 예, 그렇죠. 6.25 전쟁 끝나서부터 이제 해왔지만 네. 연례적으로 49년째, 거의 근 50년간 지금 해오는 훈련이고, 예. 이건 뭐 누가 보든지 간에 방어적 훈련이죠. 그렇죠.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우리는 뭐 지금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북침을 할 이유가 없죠. 뭐 지금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폐허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그 침공, 전에 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국지도발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그런 그 훈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49년째 계속 해오는 훈련인데 북한은 해마다 이제 같은 반응이에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북침 연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선제 도발할 징후가 있을 경우에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선제 타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작전 계획 중에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 훈련은 그런 건 아니고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연합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한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훈련을 가장해서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것 아니냐. 예. 또는 실제로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작전을 벌이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이제 공포심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뿐만 아니라 매년 단말마적인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북한도 준전시 상태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북한은 남한이 또 미군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침략하고 또 심지어 자기의 최고 순회 부인 또는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김정은을 공격하고 참수하기 위한 그러한 연습이 아니냐.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반발을 벌이고 있고 만약에 그럴 움직임이 먼저 보이게 되면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면 이제 조건절입니다. 그렇죠. 보이면 자기들이 핵무기로 선제 타격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이제 작게 5027이라든가 여기 이제 5029, 5030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만 예. 거기에도 일부분 선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만약에 선제 타격을 해서 우리가 참담한 피해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해봤자 물론 북한이 초토화 되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심대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의 징후가 있게 되면 미사일이라든가 핵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작게 이제 5027에 있고 이번에 작게 5015에 예. 그것이 사실 포함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으로 그렇죠. 가상으로 이제 컴퓨터상에서 그걸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무슨 무기를 써가지고 공격을 한다든가 병력이 직접 투입돼서 상륙 작전을 한다든가 그런 건 지금 아니거든요. 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떻든 북한도 선제 타격 기미가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또 타격하겠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북한이 그런 타격 기미가 있으면 원점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네.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말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에서 일부러 도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 입장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네. 뭐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했지만 내부 균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방어적 훈련을 하지만 나름대로 뭐 이게 위협으로 느낄 수 있을 것도 같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이제 내부 단합을 위해서 이제 이 을지 훈련을 핑계로 그렇죠. 계속 이제 뭐 시비를 걸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도발을 일으키면서 너희도 그런 뭐 이 어떤 호전적인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심각한 균열 조짐이 있어서 체제 동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께서는 모든 정보를 보통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담화에서도 이제 최고위층과 간부 및 주민과 분리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태영호 주영 부대사가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작년부터 고위 그 외교관들 또 외어버리 상사 직원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북한 체제의 균열, 특히 엘리트가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특히 김정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김정일이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버지는 독재자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그냥 포용하면서 갔거든요. 부패도 봐주고 대충 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지지를 얻었었죠. 어쩌면 근데 관리하는 방법이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김정은은 젊은 데다가 들어서면서 장성택을 죽이는 것을 비롯해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죽인다든가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한다든가 또 고위 간부들 군 간부들을 뭐 수용을 시킨다든가 비행 훈련을 시킨다든가 일테면은 뭐 아주 굉장히 심한 그런 제재를 가했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조그만 잘못을 해도 불안감에 떨고 혹시 내가 숙청당하는 거 아니야. 특히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는 외교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분위기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는 상황인데 그 과업 달성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든가 환경을 김정은이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왜 과업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느냐? 그에 대해서 너는 책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죠. 어떻든 그래서 이제 망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건 김정은 정권의 붕괴 조짐이 아니느냐. 예. 이제 이런 인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력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자면 대외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통합을 이루는 이러한 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철저한 그 군사 안보 태세를 취하라 예.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북한 정권의 그 붕괴 가능성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 뭐 어려운 말로 이제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지금 북한의 정권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글쎄요. 뭐 그런 추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결국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그 통일 정책은 그 평화적인 그 통일입니다. 결국 북한의 어떤 붕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쟁에 의해서 통일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 경제적인 피해, 예. 그리고 또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어떤 불안정 사태에 의한 통일은 그 과정에서 뭐 북한이 그 군사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우려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 그 우리 정부는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현 정부에서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는 그 이유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래서 한반도의 어떤 그 안정과 평화를 그 지키기 위한 거기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 압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은 조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그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끝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결국은 그 궁지에 몰리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네. 이제 레짐 체인지를 우리가 그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레짐 체인지는 그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이제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어떤 그 붕괴 가능성을 예측했었고 그 김정일이의 그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도 2012년 말에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도 이제 만일 6.5 시에는 엄청난 그 소용돌이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죠. 하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은 외부에서의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그걸 버텨나갈 수 있으면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역으로 보면은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내부적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뭐 그 엘리트층이 등을 돌리고 네. 또 주민들의 민심이 이 변화가 되게 되면은 예. 결국은 또 급변 사태가 올 수도 있겠죠. 지금의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고요. 네. 저는 그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그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왜 예. 그러냐면은 결국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 두 번의 위기가 있었으면 또 6.5 시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 이념적으로 내부를 결속시킬 수 있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성군 정치 예, 그리고 예. 그 이전에 이제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주민들을 올가맬 수 있었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그 장마당 이런 게 물들지 않았던 시기였었고 또 엘리트층의 충성도도 어느 정도 강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동구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위기 의식을 느꼈겠죠. 예, 세계 예, 위기.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단합력이 발휘가 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의 어떤 뭐 주체 사상이니 어떤 그 성군 정치니 이런 거를 계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 이제 전문가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 지금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인데 그렇죠. 이건 굉장한 그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개선이 뭐 개성공단도 다 폐기가 다 되면서 폐쇄가 됐고, 예. 끊어졌고요. 네. 그리고 북중 관계도 심지어는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적 고립되고 있고 제재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 굉장히 엄청난 그 이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가 내세웠던 어떤 그런 그 이념적인 노선, 네. 요것이 약해지면서 예. 전체적인 어떤 그 단합력의 그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걸로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좀 유중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이제 보충드리면,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조금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중이 이반을 해야 됩니다. 예. 민중이 이반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엘리트들이 그 동조를 해서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건데 네. 내부적으로는 아직 민중의 이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는 외교관이나 예. 외화벌이 상사나 해외 경험을 한 사람들은 탈출해서 나오는데 예. 내부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김정은 정권 몰아내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체 사상이라든가 상부 사상을 대체할 만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사상으로 무장한 일단의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고 목숨을 걸고 예, 투쟁을 예. 하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 내부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든가 예, 예. 궁정혁명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직 네. 그 북한 내부에서 민중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시 때문이요. 예, 감권 통치로 예. 감시 통제가 되고 있고 예. 모이지 못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있어요.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을 해서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아직은 그런 상태가 이제 아닌데 예.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김정은의 그 강권 통치, 철권 통치, 강압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된다면요. 이제 공포심을 넘어서 예. 완전히 회의를 느끼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당장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뭐 10년, 20년 후에 일어날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릴 건지 그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함부로 여기서 예. 뭐 단정하기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힘들지만 네. 아직까지는 민중적 차원에서의 그런 저항이 이제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러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 엘리트라든가 민중에게 구분을 구체적으로 해서요.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통일된 예. 그러한 그 통일 한국에서 살자, 같이 살자. 그런 것은 아마 암시적으로 일어나라. 그러한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제 간부와
민중을 김정은과 분리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 간부들도 망명을 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심 전략, 일종의 안심을 시키는 이런 전략을 지금 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의 강도도, 그러니까 대북 메시지의 강도도 조금씩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러한 추세에 좀 맞물렸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북한 정권이 특히 김정은이 들어서서 너무 많은 악행을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고 있고 특히 상층 권력 엘리트들의 이반이 심해지고 있다. 장석택 처형 이후에 그래도 토대가 좋다든가 뭐 백이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아남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태영호 그 부인이 500룡의 친척이라는 거 아닙니까? 빨치산에. 네. 그런 정도 사람들이 탈출할 정도면은 이건 상당한 균열이 생긴 거다. 그렇다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제재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재를 통해서 북한 엘리트층이 상당히 흔들린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결과가 레짐 체제로 나타날지 아니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이럴 때 북한이 위기를 어떻든 넘겼거든요. 최악의 경우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넘길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부의 어떤 감시라든지 민중들의 어떤 동요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붕괴의 조짐을 좀 사실상 아직 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전망도 있긴 하지만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글쎄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통상 동구가 무너질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이제 몰락한 것처럼 그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정권을 타도하는 그 아래로부터의 그런 그 혁명 또는 봉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이 뭐 워낙 지금 그 반인륜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재적인 어떤 그런 그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반발을 가지고 있는 그 반 김정은 세력이 조성이 돼서 이제 반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결국 그 군부와 어느 정도 결탁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그 시나리오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군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네 번째는 글쎄요, 요거는 이제 어떤 뭐 자연재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뭐 다수 아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대량 난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휴전선을 넘어오고 저쪽 그 이 중국 국경을 넘어가고 이 해상으로 탈출하는 러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뭐 대부분 그 이제 그리는 그 시나리오들입니다. 근데 방금 이제 전 박사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북한 체제가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북한 붕괴를 예상하기도 했었고, 뭐 어떤 분들이 확신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뭐 내일 붕괴돼도 난 놀라지 않을 거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그 지도 교수님 중에도 계셨고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이렇게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이 내부의 단합을 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념적인 어떤 그 노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워낙 그 김일성이가 신격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원초적인 그런 그 믿음이죠. 그야말로 이 종교와도 유사한 그런 걸로 이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그런 뭐 정신 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많은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게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울 수도 있지만 이제 태영호 공사의 이번에 그 망명, 또 자금을 관리하는 그 고위직의 또 그 탈북, 뭐 또 이제 다른 탈북자들, 종업원들의 탈북 이런 사태를 볼 때 조금 북한 내부적으로도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생각. 그래서 조그만 어떤 그 엘리트들의 그런 그 의식 변화가 이 민중들 사이에 조금만 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뭐 과거 마오쩌둥도 뭐 한 점의 불씨가 광야를 태울 수 있다고 하듯이 급격하게 이게 또 그 어떤 혁명의 불씨로 내부적인 어떤 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보충드리면 사실 우리가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반공의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빨갱이 그러면은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너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벌벌 난 절대 빨갱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빨갱이에 대한 공포심이 강하고 결국은 이제 북한에 의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6.25 전쟁 경험인데 북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반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북한은. 예. 물론 남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 강하고 또 김정은이라든가 김일성, 김정일이도 그걸 또 이용을 했고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잘못되면 미국이 침략한다. 그럼 우리가 미국의 노예가 되고 6.25 때 봐라. 우리가 얼마나 당했느냐. 그런 식으로 사상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반미 사상이 있는 한 내부 붕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있는 한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정권이 된다든가 사회주의식 통일이 된다든가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감정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반미 감정을 북한 주민으로부터 약화시킬 건가, 희석시킬 건가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제 실현이 됐을 경우에 우리도 어떤 대비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 북한 뭐 그 불안정 사태 또는 뭐 통상 급변 사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급변 사태에 그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 초기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정화를 앞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는 반면에 만일 초기에 그 안정화를 잘못 그 다루게 되면은 엄청난 그 혼란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내전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이라크나 뭐 시리아 그 다음에 저쪽 이제 그 리비아에서의 그런 그 사태처럼 그 굉장히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고 그 통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특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주변국의 그 이익입니다. 결국은 중국이 만일 북한의 그 불안정 사태 또는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면은 전격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든 그 또 다른 그 북한 정권을 세우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직접 개입하진 않더라도 이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수가 있죠. 충분히 뭐 그 어차피 국제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남과 북이 유엔에 가입된 독립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방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북한의 어떤 그 반미 세력의 어떤 그 지원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여간 초기의 어떤 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미리 좀 그 예측을 하고 그런 사태를 상정을 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까 좀 상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뭐 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먼저 통일을 한 독일의 경우를 살펴봐도 지금까지도 화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일된 이유도 엄청나겠지만 그 과정도 복잡하고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통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의 통일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에 대해서 또는 이제 북한이 뭐 내전을 치루어서 또는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영토적 야심이 가장 없는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그걸 점령해서 무슨 뭐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과도하게 미국의 공격을 너무 정권 유지에 지금 이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어떻든 간에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서 통일이 됐을 때는 너무 많은 후과가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도 탈북자와 화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급변 사태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사회 융합이라든가 통일은 되겠지만 통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예멘처럼 또다시 분단하는 다시 내전을 치러서 남북한이 또 분단되는 이런 아주 그 불행한 사태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되기 이전에 충분한 어떤 그 교통이랄까 소통,
협력, 이해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통일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현격한 그 격차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분단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기 사상도 때문에.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예. 뭐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에 희석시켜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빨갱이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네, 네. 세고 예.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세지 않아요. 이러한 공포심부터 사실은 제거해야 예.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연구소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올해 핵무기를 최고 4개까지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다라는 주장을 이 미국 연구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핵무기 개발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굉장히 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지금 미 연구소의 보도도 있었지만 이전에 또 다른 미국 유명 연구소의 그 보도를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북한이 현재 약 한 20개의 그 핵탄두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약 한 50개에서 많게는 100개까지로 전망하는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 현실화하는 그 핵 위협을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그 단계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KN-58이라고 하는 이제 ICBM 개발에 이어서 지금 SLBM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만일 그 전술 핵무기라고 해서 전장에서 쓸 수 있는 또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병으로 쏠 수 있는 그 핵탄두, 그 다음에 핵 지뢰, 핵 배낭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전장에서 이제 실제 쓸 수 있는 도시만 타격하고 후방을 타격하는 그런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전술 핵무기를 또 배치하게 되면은 이 한반도의 그 상황은 굉장히 또 위중한 그런 사태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미리 그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그 KAMD 그 시스템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사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통계마다 다르고 주장하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북한의 그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고 북한은 뭐 구체적으로는 또 개수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경량화되고 소형화 시켜서 미사일에 탑재해서 충분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데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또한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가 정확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이제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북한이 20개 이상의 최소한 2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일부는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장착해서 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오지 않았는가 예. 하고 전제를 하고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을 마련해야지 뭐 별거 아니다. 예. 우습다. 저희들을 블러핑이다. 사기고 괜히 과시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중지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이상 지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를 두고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을 각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이렇게 강경으로만 가면 너무 극단으로 몰아서 어떤 뭐 출구를 찾지 못하게 만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정세균 어제 국회의장도 채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제재와 대화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제재를 하면서 대화한다는 게 국민 정서도 맞지도 않고 네.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재를 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나머지 수단으로 지금 제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제 제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붕괴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북한이 항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제 제재가 또 맞는 건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 완전히 뻥 뚫려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이. 네. 예. 물론 뭐 사드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무역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다 눈 감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먹히지를 않는 거죠. 그걸 제3국 효과라고 보통 그럽니다만은 네. 중국이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제재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그냥 못 살지만 붕괴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계속 갈 거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의 통일 방안이나 또 우리의 뭐 장래의 그 통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최소한 육자회담을 재개하든 아니면 남북 직접 대화를 하든 예.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끌어내는 이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남북 직접 대화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육자회담은 아니더라도 사자회담 정도라도 열어서 북한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네. 북한을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 것인가, 특히 개혁 개방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도 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남북 간의 대화 통로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북한이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뭐 첨언하신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뭐 혹자는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대화와 어떤 강압 이것을 병행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네. 저희가 어떤 대화 그다음에 어떤 회유 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금강산 또 다시 열자 했을 때 보장 조치해라.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라. 네. 거부했지 않습니까? 의사 조치 해제하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천안함, 연평도 사과하면은 우리는 하겠다. 얘기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외에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황병서를 비롯한 고위급 3명 내려왔었죠. 와가지고 뭔가 대화 분위기를 이끌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은 무산됐었고 심지어는 작년 목함 지뢰 사건 8월이었었죠. 작년 마찬가지. 네. 그때 뭐 굉장히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가 결국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합의가 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었고 거기 보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이후로 뭐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안 된 거였고 지금 우리가 뭐 강압 정책으로 한다 이거는 뭐 북한 몰아붙이기고 죽이려는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결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살아 있느냐라는 네. 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첫 번째 조건이 비핵화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평화로운 어떤 통일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자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틀 내에서 북한의 어떤 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목표가 아니고 해결책이라고 보고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만일 안 되면 예. 그 다음 정부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끝까지 이 지금의 북한의 기조를 비핵화를 위해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금 현 정부에서 제시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면 아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인도주의적인 문제,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괜히 시급하게 사실은 뭐 TV 볼 때마다 저희도 뭐 울컥울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진짜 얼마 이제 괜히 고령화되고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진짜 한 번이라도 가족들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 인도주의적인 조치거든요. 예.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체제 유지에 뭐 어떤 조건을 단다든지 뭐 선심 쓰듯이 한다든지 또 이거 이제 몇 번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체제의 어떤 불안정한 모습만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막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 사실은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한번 취재차 다녀왔는데 당사자들의 이제 만남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다 한 세대 후의 분들끼리 만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작게나마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인도주의적 사안과 정치 군사적 사안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은 물론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합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대신에 뭐 남한으로부터 뭐 식량이나 비료를 얻어낸다든가 요구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사안으로 이것을 또는 경제적 사안으로 이것을 끌고 가는 거고 네. 우리는 순수 인도적 차원으로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네. 북한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고 우리는 대가를 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1세대들은 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7만여 명만 남으신 걸로 그러니까 그 15만 명의 신청자 중에 대부분 돌아가시고 한 7만여 명 남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간에 이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좀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니까 예.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떠나서 순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북한이 워낙 어려우니까 예. 심지어는 뭐 어제까지 팔아먹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조금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식량난이나 그 취약계층들의 이 병 드는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는 또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인도주의적 차원 대 인도주의적 차원.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 대 북한 취약계층 지원 뭐 이런 정도라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지금 남으신 분들 계속 만나고 화상상봉도 하고 시설은 충분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북쪽에서 이제 인원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 거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원래는 네. 김일성 시대에는 자기들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 네. 이산가족 상봉을 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아,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 그렇죠. 근데 시작했을 국력이 때는요.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고 남한이 너무 잘 사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변되다 보니까 조금 쭈뼛쭈뼛했죠. 네. 오히려 자기들이 어떤 그 사상을 남한에 전파시키는 게 아니고 남한의 사상이 알게 모르게 전파되어 오는 예.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소도 이제 평양 서울이 아니고 금강산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북한의 그렇죠. 완전히 단절된 그렇죠. 외부와 단절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상봉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세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얻어내겠다는 것인데 예. 그 대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가는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떤 전략 물자로 전용되지 않은 그러한 예.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동서독 간에 있어서도 동독의 정치범들을 뭐 현금 주고 살 때도 있고 물자를 주고 데려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인도주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예.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렇다면 뭐 네. 이사가족 문제도 얘기도 하지도 말고. 네. 근데 그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브 앤드 테이크가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북한이요. 8월 말로 예정됐던 이제 서방 취재단의 나선 경제특구 취재를 위해서 이제 방북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취소한 이유, 또 내부 사정도 좀 있었겠죠. 네. 그 북한이 느끼기에 이제 뭐 서구 언론의 취재를 허용한다면은 내부 선전의 목적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 국제 언론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친북적이지가 않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뭐 리우 올림픽 때도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그 뭐 스마트폰을 전부 선수들에게 지급했는데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그 북한이 과연 그 스마트폰을 선수들에게 다 지급을 한 거냐, 그리고 또 가서 뺏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게 회자되듯이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뭐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들이 좀 일종의 그 웃음거리, 비아냥거리, 뭐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고 예. 그것을 북한에서 아마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낮은 선봉지구 물론 그 개방해가지고 서구 기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나름대로 선전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마 그 역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고립을 좀 자초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있군요. 김정은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2012년이죠. 2012년에도 사실 그 미사일 발사를
서방 언론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 파격적으로. 예. 그런 이유로 어떤 친서방적이랄까 친언론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7차 당대회 때 사실은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외부 외신기자들 약 100여 명 불러다 놓고 7차 당대회 내부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BBC 방송 그랬죠. 기자가 굉장히 아주 그 비판적인. 네. 그런 보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김정은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한 대서방 언론을 통한 자기 선전이랄까 뭐 이런 것으로부터 점점 좀 벗어나는 네. 말씀하신 대로 고립을 좀 심화시키는 네.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가. 이게 김일성, 김정일의 행태가 다 그렇습니다. 예. 이전에 할아버지, 예. 아버지가 외신을 통해서 자기 선전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비판적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바람에 네. 점점 멀리하는 그래서 예상 서방 밖의 결과가 언론에 지금 나타나는 계속 이런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네. 김정은도 지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나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 그리고 박창희 국방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